저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같이 학교를 다녔고 어린 시절에는 매일 같이 놀았어요. 친구와 저는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축구를 했고 시험을 앞두고는 같은 방에 앉아 밤새워 공부했어요. 서로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부모님께 혼날 때도 같이 서 있었어요. 그렇게 청소년기를 함께 보냈어요. 청년이 되어서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때도 있었는데 퇴근길에 함께 걸으며 웃던 순간이 많았어요. 힘든 날도 서로 기대며 버텼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둘은 피만 안 섞였지 형제다. 결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린 뒤에도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서로 찾아가 축하했고 명절이면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끝까지 곁을 지켜줬어요.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사이였어요. 저둘은 평생 떨어질 수 없는 친구야. 모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40년 지기 친구가 나를 해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제 인생에서 가족 같은 존재였고 어쩌면 가족보다 더 깊이 제 마음에 자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믿는 곳에서 무너진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어요. 어느 날 친구가 다급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잔뜩 상해 있었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야, 나 큰일 났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모자라. 너 아니면 부탁할 데가 없어.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그 친구가 사업을 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40년 친구니까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얼마나 필요해? 친구는 조심스럽게 금액을 말했어요. 솔직히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제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망설이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면 내가 도와야지. 우리 사이에 무슨 의심이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며 통장에서 돈을 빼건넸어요. 친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말 고맙다. 너밖에 없다. 내가 꼭 갚을게. 너 아니면 나는 끝이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뿌듯했어요. 40년 우정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빌려줘도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돈은 언젠가 다시 벌 수 있지만 친구는 평생 얻기 힘든 거야.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를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힘든 친구를 도왔다는 뿌듯함에 잠이 잘 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돈을 건넨 뒤 며칠은 마음이 편했어요. 친구를 살렸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그런데 약속했던 상환 날짜가 다가오자 불안이 올라왔어요. 그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남겼더니 오늘은 어렵고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라고 답이 왔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사정이 생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음 주가 되자 또 다른 핑계가 시작됐어요. 세무 점검이 들어와서 돈이 묶였어요. 거래처 대금이 조금만 늦어졌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참았어요. 오랜 친구니까 기다려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같은 말만 반복됐어요.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탁 소리를 내며 벌어졌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친구가 말한 사무실 주소로 갔는데
현관에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안은 텅 비었고 전화선은 잘려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바람이 불어 문이 덜컹거렸는데 그 소리가 제 속을 뒤흔들었어요. 저녁 무렵 겨우 연락이 닿았어요. 친구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무실을 옮겼어. 당분간 바빠. 곧 정리해서 갚을게. 저는 어디로 옮겼냐고 물었어요. 친구는 얼버무렸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오랜 세월 함께한 사이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거짓의 냄새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베개가 축축해질 만큼 땀을 흘렸어요. 불안을 베고 누운 밤은 끝이 없었어요. 며칠 뒤 시장에서 아는 사람이 저를 붙잡았어요. 낮게 속삭였어요. 그 친구 요즘 술집 드나든대요. 젊은 여자들한테도 돈을 쓴다던데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대출 통지서를 꺼냈어요. 돈을 마련하려고 제가 등 떠밀리듯 급히 뽑았던 서류였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숫자들은 차갑게 제 눈을 찔렀어요. 저는 친구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거실 불이 켜졌다 꺼졌다가 한참 뒤에야 친구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상해 있었지만 눈빛은 피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제는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내 돈은 어디 갔어?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어쩔 수 없었어. 막을 데가 없어서 내가 아니면 빌릴 수 없었어. 저는 물었어요. 사업은? 너 분명 사업이라고 했잖아. 친구는 그제야 제 눈을 피하지 못하고 말했어요. 사업은 무산됐어. 기존 빚부터 막아야 했어. 조금은 놀기도 했어. 스트레스를 잊고 싶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하고 쳤어요. 귀가 멍해지고 발밑이 비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너랑 나는 어떤 사이였니? 40년이야. 그 시간에 기대서 내 거짓말을 밀어넣었니? 친구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더 잔인했어요. 저는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기한을 정하자. 한 달만 더 줄게. 그 안에 원금의 절반이라도 갚아.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이 마치 저를 안심시키려고 만든 허수아비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전화는 울리지 않았어요. 제가 걸면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읽힌 표시만 남았어요. 저는 다시 집으로 갔어요. 이번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옆집 사람이 창문을 열고 말했어요. 아, 이사 갔어요. 급하게 짐 빼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축 처졌어요. 봉투에는 친구에게 돌려받을 날짜를 적은 종이가 있었어요. 그 종이는 바람에 휘청이며 흔들렸어요. 밤에 아내가 제 등을 다독였어요. 여보, 이제 그만 마음 다치지 말아요. 방법을 찾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사진들이 한 장씩 불에 타는 것처럼 제가 되었어요. 친구와 함께한 결혼식장의 웃음, 공장에서 퇴근하며 나누던 농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서로 축하하던 그 울음. 한 장, 또 한 장 사라졌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 그 웃음은 그때 진짜였어. 다만 지금의 거짓이 그 끝을 더럽혔을 뿐이야. 다음 날 저는 파출소에 갔어요. 민영사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담당자는 차분히 절차를 설명했어요. 차용증은 있는지, 송금 내역은 정리했는지,
대화 기록은 보관했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메시지와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줬어요. 담당자는 말했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돈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현실이었어요. 냉정하고도 정직한 현실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피해자야.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말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눈밑이 꺼졌고 입술이 말라 있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늙음이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얼굴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버텼잖아. 아직 버티고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종이를 펼쳤어요. 날짜를 적고 할 일을 적었어요. 은행과의 상담, 변호사와의 통화, 수집해야 할 증빙들, 가족에게 알려야 할 내용들. 하나씩 줄을 그었어요. 마음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아내가 조용히 물컵을 두고 갔어요. 물에 비친 방등빛이 잔잔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그 물을 들이켜고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갑지만 맑았어요. 그 바람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자. 진실이 나를 구해주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나를 속이게 두지는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내 모든 기록을 모으고 있어. 더 도망치지 말고 내가 한 일과 마주 앉자. 곧바로 회신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맹목으로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기록으로, 절차로, 내 두 발로 벌떡 일어나서 기다렸어요. 믿음은 부서졌지만 나 자신은 부서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40년 지기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매일같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밥을 먹어도 목에 걸렸고 잠을 자도 새벽마다 눈이 떠졌어요. 눈을 감으면 친구 얼굴이 떠올랐고 귀에는 너 아니면 안 되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그 목소리가 이제는 독처럼 제 안을 파고들었어요. 아이들은 분노했어요. 아들은 이를 갈며 말했어요. 아버지도 아닌데 왜 그 사람한테 그 돈을 줬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40년이나 된 친구가 그런 짓을 해요? 저는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끝까지 믿었던 잘못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제 곁을 지켰어요. 밤마다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는 그만 울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에요.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같이 무너져요. 저는 그 말에 겨우 정신을 붙잡았어요. 돈을 잃은 건 되돌릴 수 없지만 가족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마주쳤어요. 낡은 외투를 걸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그는 화들짝 놀라더니 제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낮게 말했어요. 너 이제야 얼굴을 보네. 친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깊게 배어 있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내 돈은? 내가 약속했던 내 돈은 어디 있니?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없어. 다 사라졌어. 돌려줄 힘이 없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내가 돈을 못 갚는 건 그렇다 치자. 하지만 우리 40년은 뭐였니? 나를 속이고 가족을 버리고 우정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였니?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가장 잔인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체념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어요. 더는 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교훈을 얻었어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해도 돈 앞에서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요. 우정도 믿음도 세월도 돈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지 말자.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다. 저는 여전히 그 친구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곤 해요. 함께 웃던 날들, 함께 울던 날들, 모두 거짓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끝이 배신으로 끝났다는 사실이 모든 추억을 더럽혔어요. 그게 가장 아픈 진실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믿음은 소중하지만 무조건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친구라 해도 가족이라 해도 모든 건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도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은 제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잠시 마음을 식혀주었어요. 언젠가 제 상처도 바람처럼 사라지길 바라며 저는 오늘도 살아냈어요. 버텼어요. 그리고 다시 다짐했어요. 나는 무너졌지만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내 삶은 아직 내 것이다.